안녕하셨습니까? 네. 136페이지 대리행위 할 차례입니다. 대리행위. 우린 지금 대리의 삼면관계를 보고 있죠. 지난주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뭘까? 의. 어떻게 발생할까? 발생 원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대리권의 범위. 제한은 어떻게 할까? 제한. 남용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 그리고 소멸 사유. 127조와 128조.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대리 삼면관계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얘가 갑의 부탁대로 땅을 팔아주는 행위. 이게 대리행위죠? 네? 이게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경우 대리행위가 됩니다. 원래는 자기 행위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대리인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해줍니다.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가 방식이고요. 또 하나가 하자 및 능력.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하고 우리 민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방식. 왜 문제될까? 지금 갑이 을한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을은 병한테 A 토지를 팔았어요. 병은 나중에 누구한테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죠? 병. 누구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당연히 갑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을이 계약을 할 때 병한테 뭐라고 했길래 병은 을이 아니라 갑한테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을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요. 갑 소유요. 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대리인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했길래 병은 자신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을이 아니라 갑한테 가서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 갑을 위한 행위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거를 규정을 해놨어요. 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해서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요걸 대리의사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라고도 하고요. 현명이라고도 합니다. 현명. 드러날 현자, 이름명자 써서요. 을이 계약할 때 갑의 이름을 드러내라. 쉽게 말하면 을은 갑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거예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을이 병한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을이 의사를 표시하는 걸 능동이라 그랬습니다. 반대가 있죠. 병이 을에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동.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표시를 누가 하느냐가 능동과 수동이 다르죠. 능동은 누가 표시하고 을이, 수동은 누가 표시하고 상대방이. 요걸 현명의 주체 이렇게 불러요. 일단 이 현명의 주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박으세요. 대리관계를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능동은 대리인이 표시하고 수동은 상대방이 표시하니까 현명의 주체가 다르다. 그거 하나. 두 번째로 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보통 누굴 위한다 그러면 이익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거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대리행위의 방식은 현명인데 그럼 현명의 방식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현명해야 되냐? 민법은 규정이 없어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명만 하면 된다. 보통은 이렇게 해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꼭 그 방식으로만 하라. 이런 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돼요. 예컨대 위입작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현명이에요. 을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중에 땅은 갑한테 봐도 이렇게. 그럼 병은 왜? 이 땅은 갑수의 땅이요. 그럼 너는? 난 대신 팔아주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현명은 일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을이라는 놈이 갑을 위해서 행위할 때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만 표시하면 대리관계만 표시하면 현명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또 요따구로도 말을 해요. 행위의 타인성.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114조와 관련해서는 조문이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리행위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누가 해야 되나? 현명의 주체. 본인을 위한 것임의 뜻은 뭐냐? 마지막으로 현명의 방식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114조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현명을 안 했어. 115조. 현명을 안 했어. 안 하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A 소유라는 갑소유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병은 나중에 누구한테 와서 땅을 달라고 할까요? 을한테 와서 땅을 달라고 하겠죠. 을 자신의 행위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을 자신의 행위예요. 이거 본다로 되어 있다는 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조문에 본다라는 말과 추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뭐라고 본다와 뭐뭐라고 추정한다는 민사소송에서 어질어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그래서 항상 조문에서 본다와 추정한다가 나오면 그걸 바꿔서 출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본다와 추정한다는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을 자신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이요. 을한테 와가지고요. 땅 내놔 그러면 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할 때는 갑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표시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착오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리인이 있어요. 지가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소송이 붙으면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착오를 잘 모르는구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데 그게 불일치하는 게 착오다. 근데 넌 지금 뭐라고 말했냐?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었을 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너. 네. 그럼 의사만 있었지 표시는 없는 거지 않냐? 그럼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착오라는 건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데 불일치하는 게 착오인데 너는 뭐만 있었다? 의사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만 있었지 표시는 한 적이 없으니까 너에게 귀속된 그 행위를 너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우리 민법은 간혹 작두 타는 상대방을 위한 조문을 몇 개 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작두 타는 상대방 민법에서 뭐라고 나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란 놈이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를 타? 작두를 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5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방식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136페이지 보면 114조가 115조가 있죠? 그거 좀 쫙 읽어주시면 돼요. 114조 1항, 1항이 능동이고 2항이 수동입니다.
오른쪽 의, 방식,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서명대행, 계약 당사자 확정 이런 거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효력요건을 누가 갖춰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와 행위자가 달라져요. 지금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을이 그 땅을 병과 계약을 통해서 팔았어요.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을병이에요? 갑병이에요? 계약의 당사자. 예? 계약의 당사자? 갑병이죠. 을은 대리인입니다. 당사자는 갑병이에요. 그런데 갑병 사이에는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효력 요건을 판단할 때 갑병 사이에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을병 사이에서 판단해야죠. 행위는 누가 했으니까? 을이 했으니까. 그런데 을병이 한 계약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죠.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한테 귀속이 돼요. 예.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만큼은 효력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효력이 귀속되는 자도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토지를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갖고 토지를 샀어요. 매매. 병이 매도인이죠. 근데 이 병 매도인은 땅을 이미 정한테 판 상태예요. 얘가 제1매수인이고 이게 제2매매계약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갑이 을한테 땅을 사오라고 해서 을이 병과 땅을 사는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그 땅은 이미 정한테 팔린 상태. 자, 이때 제2매매계약이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배임행위가 있다는 전제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제2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될 텐데 누가 제2매수인이에요? 제2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 을은 제2매수인의 대리. 근데 갑은 병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갑이 적극가담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누가 적극가담을 해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대리인이 만약에 적극가담을 했다면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게 116조 1항이고 대리행위 하자의 문제예요. 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게임 끝났어요. 사기강박도 누가 당해야 돼요?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사기강박 누가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을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깁니다. 갑이 사기강박을 아무리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 을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갑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고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리인 을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차고 이렇게 되겠죠. 선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을 통해서 경과 계약을 했는데 이 병이란 놈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만약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죠. 자,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을 때 그 병의 비진이 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지금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갑이죠. 을은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을은 상대방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병이 비진이 표시했을 때 상대방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병은 갑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결국 누가? 얘가.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병의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 갑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116조 1항입니다. 예외가 있겠지요. 예외는 뭘까요? 누굴 기준으로 한다는 걸까요? 본인 기준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116조 2항이에요.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을 하고 어떤 일을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특정 행위를 위임했다는 건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일을 맡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시. 갑이 뭐를 한다고요? 지시. 보통 대리의 경우에는 일을 맡긴 걸로 끝나요. 본인은 참견하지 않습니다. 지시 안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시시콜콜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때 요 을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본인 갑의 지시를 받는 대리의 탈을 쓴 사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 민법 조문 태도예요.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 한다. 그런데 116조 2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6조 2항이.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어려워요. 먼저 이해하실 게 요 말이에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뭘까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알 수 있었다 이거죠. 알 수 있었다 이거. 그럼 결국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갑은 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대리인은 몰랐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하면? 을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갑을 기준으로 하니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조문이 어려워요. 116조 2항은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조문은 이렇게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시라는 말. 또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갑이요. 을에게 1억짜리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100만 원에 팔았고요. 자, 100만 원에 팔았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일단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놈은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샀으니까 폭리를 취했고요. 대가리 속에 폭리 의사가 있어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고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습니다. 요건 하나만 더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게 뭐죠?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자, 누가 피해자입니까? 갑이 피해자지요. 대리인은 을이지요. 갑은 피해자고 을은 피해자의 대리인입니다. 자, 이때 궁박, 경설,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원래는 대리인 기준이니까 을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외운 게 있었어요. 우리 대법원.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때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두 개. 116조 2항하고 궁박. 이게 대리행위 하자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능력의 문제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갑이 을을 통해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자, 일단 갑이 만약에 을에게 수권행위를 해요. 수권행위를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고 을이 대리행위를 합니다.
이때 갑은요. 본인의 능력. 수권행위는 갑 자신의 행위죠. 얘가 수권행위 할 때 만취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갑이 요렇게 수권행위 할 때 만취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취한 갑이 수권행위 하면 수권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얘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법정 대리인을 못 믿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일을 맡겨요. 미성년자가 지멋대로 수권행위 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권행위 할 때는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본인의 수권행위 무효,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등의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을이 대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을이 대리행위 할 수 있을 때는 갑, 만취해 있어도 되죠? 을이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대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아무런 전제를 깔지 않고 본인의 능력이라는 타이틀 속에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놓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누가 뭐 하고 있을 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본인이 본인의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인의 능력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대리인의 능력. 자, 얘는 당연히 대리행위 하니까 만취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만취해서 대리행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대리행위는 무효. 이렇게 될까요?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문제는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을이요.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갑이요.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나 봤더니 옆집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옆집에 있는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갑은? 예? 얘는 왜 15살짜리한테 부탁을 했을까? 팔아달라고? 예?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얘가. 뭐가 있다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까지 25회 시험에서 가장 최연소 합격자 중2. 그 다음 최연소 합격자 17살 고2. 고1인가 고2인가. 얘는 남학생이었고요. 그 고2짜리는 여고생이었어요. 제한능력자도 붙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최고령 합격자 78세. 저한테 가끔 공부하시다가 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78세도 붙는 시험입니다. 여기 아직 그 정도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78세 되신 분은 제가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실력은 좋으세요. 실력은 좋으신데 읽는 속도가 일단 다른 사람의 2배. 2배 걸려요. 시간이. 두 번째로 모의고사 볼 때는 안 그러시는데 실전 가면 덜덜덜덜 답안지를 몇 번을 바꾸세요. 늦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실력은 되는데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붙으셨어. 읽는 훈련하시고 손을 딱 이렇게 해서 끝내 붙으셨어.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붙고 이분도 붙고.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오래 공부하신 분 11년 차에 붙으신 분. 의지한국인 씨. 의지한국인.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악물고 하셔가지고 오래 붙으셔야 돼요. 자, 어쨌건 갑이 15세 미성년자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얘가 팔았어요. 그런데 얘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원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할 때 동의받는 거예요. 남의 행위를 대신해 줄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을은 갑수의 땅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을 자신의 부모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고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 행위는 이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남의 행위를 해줄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갑과 을이 수수료를 주는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야 너 자격증 땄다며 내 거 좀 팔아줘 그랬더니 이놈이 벌써 돈만 살았어. 아저씨 그냥은 못하지요. 뭐. 그래? 그럼 수수료 줄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이 계약 원인관계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리행위예요? 을 자신의 행위예요? 이건 을 자신의 행위죠. 당연히 부모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제한 능력자의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이것까지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원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7조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리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방식, 하자, 능력. 그래서 114조부터 117조까지 조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조문을 꼼꼼하게 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는 어때요? 대리인이 대리권에 터잡아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그 효과는 대리인을 거쳐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귀속? 직접.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정도금, 잔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이 받은 이 돈을 갑에게 갖다 줘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을이 받는 순간 누가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아.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직접 갑에게 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을을 거쳐서 귀속된다 그러면요. 을이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줘야 효과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횡령을 해버렸어. 그럼 갑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직접 효과가 귀속된다는 말은 을을 거치지 않고 을이 갑에게 돈을 안 갖다 줘도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순간 누가 받는 거하고 똑같다.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삼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됩니다. 그게 141페이지 대리행위 효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에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가 지난 시간에 4덩어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2덩어리 본 거예요. 대리 총설과 대리의 삼면관계. 지난주 대리권부터 지금까지 본 거요.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몰라. 그냥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대리 삼면관계에서 5지문을 쭉 뽑아가지고 쫙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셔서 안 되고 대리 삼면관계는 통으로 봐주셔야 돼요. 다만 양이 많죠. 그래서 조문을 위주로 나오니까 조문 체크했던 것들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특수한 대리 2개만 보면 됩니다. 복대리하고 무권대리. 자, 먼저 복대리를 봅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을이 갑의 부탁대로 땅을 팔아주면 이게 대리행위죠. 근데 을이 뭔 사정이 생겼어요. 병한테 재부탁했어요. 그래서 병이 정에게 A 토지를 매각합니다. 대리행위를 통해서 이때 병 누구의 땅을 팔았습니까? 갑수의 땅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정은 누구한테 가서 땅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갑에게.
그럼 결국 병은 을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갑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한다?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을이 요 부탁을 하는 행위, 요거 대리 행위예요? 아니에요? 을이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행위, 대리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파는 행위가 대리 행위지. 갑이 을에게 뭘 부탁했어? 팔아달라고 부탁했지. 병을 선임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부탁받은 행위를 하는 게 대리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되려면 파는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는 거지. 을이 갑에게 팔아달라고 다시 부탁하는 거,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을이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뭐냐? 수권 행위예요. 무슨 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예요. 근데 그냥 수권 행위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수권 행위하고 구별이 안 되지요. 그래서 복임 행위라고 따로 불러요. 무슨 행위라고? 복임 행위라고. 대리인의 수권행위입니다. 대리인의 수권행위.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대리행위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의 뜻이 완성이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그게 복대리의 뜻이에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을이 병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해서 을의 대리권이 소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대리권을 소멸한다라는 규정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하고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대리 행위를 했어요. 갑에게 만약에 손해가 생겼어요. 병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대리는 대리 행위를 통해서 본인에게 아무리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얘는 대리 행위가 아니죠. 책임져야지. 그래서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복대리는 책임지지 않지만 대리는 뭔 진다? 책임진다. 안 지려면 병을 철저하게 감독해야죠.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감독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독권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한다. 마지막으로 이 병이라는 놈은 을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겼죠. 항상 을의 수권행위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병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저 을이라는 놈이 법정 대리인이든 저 을이라는 놈이 임의 대리인이든 병은 언제나 을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기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대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2페이지 복대리 뜻이 있고 오른쪽에 복대리는 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꼼꼼하게 넣으셔야 돼요. 성질. 복대리 물어볼 때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다음 복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로 틀린 것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쭉쭉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얘는 아무 때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대리인이 어느 경우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가 본인권의 문제고요. 좀 전에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책임진다 그랬죠? 네? 어떤 책임을 지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복인권 및 책임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우리 민법 120조부터 122조까지예요. 먼저 임의 대리는 어떨까? 임의 대리는 원칙이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원칙이 뭐라고요?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왜? 임의 대리는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일을 맡겼잖아요. 본인의 신뢰에 터져봐 대리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놈이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없지만 예외,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나 무조건 책임자라 그러면 안 되죠.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걸 선임 감독상 책임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법정 대리는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따위서 대리인이 됐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로워요. 좀 무제한 복인권이 있어요. 대신 무조건 책임져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법정 대리인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만 책임만 무조건 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원칙적 내용이고요. 요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해. 본인이 지명을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지명하더라도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얘가 지명을 했을 때 지명에다가 선임까지 해버리면 얘는 복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대리인이지. 그래서 지명은 갑이하고 선임은 을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대리인이 봤을 때 저 병이라는 놈이 부적임하거나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다. 그러면 본인한테 알려주거나 해임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했어. 안 했을 때만 책임을 져요. 반대로 본인에게 통지했거나 해임을 했어. 그런데 손해가 생겼어. 이럴 때는 대리인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정 대리인도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선 조심하실 게요. 본인 승낙 들어가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감경시켜줍니다. 간혹 법정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책임이 감경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려요. 법정 대리인이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는 뭐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본인 승낙은 없다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120조부터 122조까지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복대리인의 지위가 있어요. 자, 먼저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제3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123조 2항.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기로 계약을 맺어요. 그럼 얘는 수수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 갑이 병을 불러서 다시 수수료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죠. 그럼 이런 상황이 돼요. 대리행위는 누가 하고 병이 하고 수수료는 누가 챙기고 을이 챙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을 사이에는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갑병 사이에는 따로 수수료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니까 대리행위는 병이 열심히 했는데 수수료는 누가 챙겨먹는? 을이 챙겨먹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23조 2항을 둬가지고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존재한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는 설령 따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에 의해서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에게 수수료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갑병 사이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병은 123조 2항에 의해서 갑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양가로 2번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를 현명해야 돼? 본인을 현명을 해야지 자신을 선임해준 을을 현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에 보면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을과 병사의 관계로 지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충 다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다. 하나만 앞에서 체크합니다. 143페이지. 맨 밑에 복대리인의 복인권 유무. 얘도 또 다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을까? 얘가 선임한 복대리인. 뭐 굳이 이름 붙이면 무슨 대리인? 복복대리인. 또 얘도 선임할 수 있는가? 굳이 이름 붙이면 복복복대리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다 복대리인이에요. 그냥 다 복대리인인데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하셔야지죠.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가진다. X.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임의 대리인 선임을 했든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가진다 이 뜻이 뭐예요? 원칙 또 다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은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이므로 임의 대리인이므로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이 다시 돌아가셔서 146페이지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사유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인의 사망 그럼 요것만 소멸하죠.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요것만 소멸하죠. 복대리인이 파산 요것만 소멸하죠. 대리인이 숙고행위의 초래 그럼 뭐만 소멸해요? 복대리권만. 그렇죠? 근데 본인이 사망했어? 그럼 의뢰대리권도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쭉 가다가 4번이 복대리인이 한정 후견의 개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게 답이죠? 네? 복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는 게 복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복대리인이 한정 후견의 개시가 됐다. 이건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 복대리란 이런 걸 말한다. 특징은 이 그림 보고 이해하시자.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복대리인의 권한 123조 2항 특히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복대리인의 복인권과 복대리권 소멸 사유 이런 식으로 딱 왁구 잡아서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복대리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올해 복대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복대리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복대리 문제는 치사하게 사례 형태로 안 나와요. 거의 그냥 다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문장도 굉장히 짧아요. 한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복대리 문제가 나오면. 그래야 무권대리에서 시간을 좀 벌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권대리는 잠시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